홍콩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크다고 하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현재 홍콩 상황 어떻습니까? 한인 피해 접수된 거 있습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 52분쯤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윙푸코트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불길은 점차 커져 전체 아파트 단지 8개 동 중 7개 동으로 번졌고 주민 900여 명이 인근 학교 건물 등 8개 임시 대피소로 대피했습니다. 極度低落啦，就有咁多街坊，有咁多戰友，唉，我都唔知點。而家睇下，仲係間間都燒到興冚冚。 홍콩 당국은 현재까지 아파트 화재로 인해 숨진 사람이 44명에 달하고 279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한인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개 아파트에 번진 불은 불길이 잡혔으나 나머지 4개 아파트 동에서는 계속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홍콩 당국에 의해서 체포된 사람이 있다고 들리는데요. 무슨 이유인가요? 네, 홍콩 경찰은 아파트 공사를 맡은 건설사의 임직원 3명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건물 보수 작업에서 창문을 밀봉하기 위해 사용한 보호망, 필름, 스티로폼 소재가 관련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네, 홍콩의 한 대형 단지에서 불이 나서 지금까지 44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번엔 홍콩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연균 한인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연결됐습니까?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홍콩 한인 회장 탁연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소식 듣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들리는 소식은 한인은 그래도 피해가 없다고 들리기는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현재까지 한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지역은 어느 곳인가요? 회장님 계신 곳과 거리가 가깝지는 않습니까? 화재가 발생한 곳은 중국 선전과 가까운 신계 지역이라는 곳인데요. 네. 도심과는 좀 떨어진 곳입니다. 홍콩 한인의 사무실은 홍콩 섬에 위치하고 저도 또한 많은 한국분들이 사시는 곳이 홍콩 섬과 구룡 지역인데 지하철로 한 30-40분 걸리는 거리입니다. 현장 이 사진 보고 현장 영상을 보면 참 처참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이 도심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가 홍콩에 많다 보니까 더 주변으로 피해가 더 번질 우려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화재 난 건물은 리모델 중에 있는데요. 1983년도에 지어졌고 31층짜리 아파트인데 8개 동으로 동시에 번져서 참사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저녁에 화재가 발생해서 불씨는 현재는 거의 모두 잡혔고요. 홍콩 정부는 비상 상황을 정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장에 갇힌 피해자들과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 전력을 쏟고 있고요. 네. 해당 건물 주민들과 유족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피한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 인근 학교 건물 등의 임시 대피소에 머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좀 열악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홍콩 정부에서 8개 임시 보호소를 마련했고요. 어제부터 홍콩 주민들이 각종 물품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물품이 너무 많아서 어제 자정에 물품 수령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구호 물품도 지금 모집 중이고 모금 중이라고 하시던데 어떤 걸 모집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전달하십니까? 홍콩 한인회 차원에서도 아침에 제가 그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가지고 이사회방과 교민방 그리고 홍콩 교민방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홍콩에 사는 한국인들이 약 지금 홍콩에 2만 명이 되는데 네. 우리도 또한 홍콩 주민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해서 네. 생수라든가 건조식품, 의류, 필요하면 현금 모금도 지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공고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고 중이고 지금 모금 중입니다. 네. 홍콩 교민들도 서로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나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사실 홍콩에 저도 지금 30여 년 살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화재가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큰 화재가 네. 발생한 거는요. 사실 홍콩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안전이라는 데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다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 홍콩 특유의 어떤 좀 고밀집, 닭장 아파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실 닭장 아파트 때문이라기보다도요. 제가 보건 데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홍콩의 그 건설 현장에 가보면은 그 비계라고 안전망 설치를 할 때 대나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그게 아마 그 화재를 더 확산시킨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홍콩 한인들 사이에서 또 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도 약간 워낙 고층 건물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좀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사실 그 고층 건물은 홍콩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한국도 요즘 보면 상당히 고층 건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는 데는 그 정부 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그 제도라든가 아니면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고층 아파트고 밀집되기 때문에 화재 그 피해 크다 이렇게 보기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탁연균 한인 회장과 인터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관련 소식 이어서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 교수님, 이 홍콩 특유 지금 닭장 아파트가 이런 문제를 키웠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주거난으로 악명이 높죠, 홍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선은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땅은 좀 좁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는 국제금융 허브로서 아주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고소득 외국인들에 대한 아파트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파트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용적률이 높고요. 그리고 뭐 닭장 아파트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아파트 내부가 굉장히 좁은 것들. 네. 저희 그 한국으로 표현하면 주차장에 저희 주차면 정도 되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번 일은 방금 전에 한인 회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동간 간격이 조금 가까운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문제가 물론 동간 간격이 가까운 것도 이렇게 아파트를 좁은 면적 안에다 높게 지으려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 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는 저희 그 공사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골 구조물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네.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인부분들께서 사용하는 그런 비계라고 하는 구조물을 네. 홍콩에서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대나무로 만든 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거기에 좁은 동간 간격으로 옆으로 번진 상황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이 대나무 비계 홍콩 정부가 안전 문제로 사용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올 초에 밝혔던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 비계에 관련된 화재가 홍콩에서 최소 4번이 났었고요. 실제로 홍콩 정부에서는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민간 공사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내구성도 높고 홍콩 워낙 태풍 같은 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철골은 아예 무너져 버리지만 얘는 휘어지고 그냥 마는 이런 일도 네. 벌어지고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대나무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나무거든요. 하루에 한 90cm씩 네, 자랍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싸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홍콩 특유의 문화가 굉장히 이거 1000년 넘은 건축 공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불 화재 사건으로 홍콩의 주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금 관심이 가는 시선이 가는 상황인데요. 주택난이 그렇게 심각하다면서요, 홍콩이? 예, 주택난 심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닭장 아파트 같은 게 왜 나왔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비싼 땅에다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는 많다 보니까 생긴 거고요. 실제로 홍콩 안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이 닭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유닛을 2개로 막 쪼개놓고 이래서 네. 전기세 같은 게 나왔을 때 이 집끼리 어떻게 배분할지 이런 이슈도 생기고 그 정도로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향후에 이 홍콩의 아파트들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콩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 우주시대 서막이 열렸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3분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5, 4, 3, 2, 엔진 점화. 네, 오늘 누리호 발사 18분 정도 사실 지연되면서 발사 가능 시 한 1분을 남겨놓고 극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발사 후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첫 민간 주도고요. 첫 야간 비행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서련 조선대 기계공학과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누리호 4차 발사 실시간으로 보셨죠? 발사 가능 시간 1분 남긴 상태에서 발사 버튼 누른 거거든요. 떨리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학생들하고 인근에 있는 과학관에서 같이 관람을 했는데요. 네. 1분 남겨놓고 이렇게 발사하는 장면이 정말 짜릿했었고, 특히 그 엄빌리컬 타워라고 하는 것이 발사체의 마지막까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그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발사를 못하는가 뭐 이런 조마심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조마조마했다. 그런데 늦은 밤이지만 또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발사 장면 또 지켜봤는데요. 이 야간 발사 이 성공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발사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발사체 손님인 위성을 원하는 지점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트럭 같은 건데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우리가 활성화되고 있는 새벽 배송 뭐 이런 것들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발사체를 이용해서 상업화를 하려고 하면 위성에 탑승한 손님이 요구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배송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네. 저희가 이번에는 전에 해보지 않았던 누리호가 야간 발사를 성공을 해서 이제 주야간 전부 다 이렇게 위성을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보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실린 위성 보니까 총 13개인데요. 역대 최다 규모이기도 하고요. 또 이 중형 위성 말고도 이번 우주에서 어떤 큐브 위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데 눈에 띄는 게 신약 개발도 한다고 들립니다. 네, 차세대 중형 3호 위성에 탑재체로서 이제 신약 실험을 하는 탑재체가 하나 실려 있고요. 이제 위성이 초당 7.9km 정도 이동을 하는 속도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 지구 중력도 이길 수 있고 원심력과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이동하게 돼서 위성 자체는 이제 무중력 환경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구현할 수 없는 지구 중력장에 의해서 발견할 수 없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 좋은 플랫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무중력 상태에서 양성할 수 있고 중력이 없으니까 세포들이 바닥에 가라앉지 않는 뭐 이런 환경에서 기를 수 있는 실험을 하는 위성이 들어가 있어서 신약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5차 발사도 내년에 이어지고요. 6차 발사도 내후년에 있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5차 발사에 실을 큐브 위성 개발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내년 5차 발사에 실을 큐브 위성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위성은 지금 위성들이 그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지상국과 위성 간 통신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빛의 성질을 이용해서 광통신을 이용해서 지구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누리호 발사 가장 큰 의미, 사실 민간 주도다, 민간 기업이 전면에 나섰다, 이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우주라는 거대한 시장에 본격적으로 명함 내밀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스페이스X라고 하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한 지가 약 이제 10년 정도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저희는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딛긴 했지만 저희가 우주 개발 역사가 짧은 거에 비해서 지금이라도 진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우주 개발사에서
이제 큰 이정표를 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박설현 조선대 기계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우주산업 관련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다. 이게 의미가 크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의미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옛날에 인류가 달에 가려고 경쟁을 막 했을 때, 특히 미국과 소련 사이에, 옛날 소련 사이에 경쟁을 했을 때 왜 했을까라고 보면 뭔가 국가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게 컸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달에 왜 가야 되는지는 잘 몰랐지만 달에 가는 것이 미국은 가고 소련은 못 가고 뭐 반대의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양국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요. 이게 점점 민간으로 넘어오고 있는 추세가 최근의 추세입니다. 방금 전에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스페이스X가 사업을 시작한 지가 10년인데요. 민간 기업들이 달라붙는다. 그러면 우선은 수익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기술이 결국은 이 발사체를 어떻게 하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까? 발사체를 다시 수거해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자. 그러면 이러다 보면 또 기술 발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또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그 우주 산업의 트렌드는 정부 주도에서 점점 민간 주도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우주 개발, 우주 산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계열사를 저는 다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는 예전부터 이제 레이더나 이런 것들 통신 장비를 하던 회사인데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우주에 보통 갈 때 많이 하는 것이 결국 위성을 띄우는 겁니다. 그렇게 위성을 민간 발사체를 이용해. 그래서 한화라는 회사가 만든 발사체로 인공위성을 띄워서 인공위성과의 통신도 또 한화의 또 다른 자회사가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점점 아무래도 네. 이 민간의 우리나라의 참여도 늘어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전면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요. 사실 공공만 체인이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또 다른 중소기업들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우주 개발 사업이 민간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실제로 이 사업이 이제 우리 중소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45년 10대 주력 사업에 우주 사업이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천여 개의 우주 산업에 이제 고용 50만 명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걸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 좀 활성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다 이러면서 5대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주 산업에 있어서는 몇 위인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10위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그 5대 안에 들어가고 또 그 안에 더 이제 3위권 계속 우리가 이제 진출을 해 나가는데 이 사업이 이제 이 발전 가능성이 이제 무한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11.3% 연간 성장이 있고 그다음에 1조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이 우주 산업에 우리가 이제 이런 동참하고 심지어는 이제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참여해서 앞으로 이러한 퍼져나갈 수 있는 파생 효과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간 기업 우주 시장 얘기를 하니까 사실 미국 머스크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있죠. 여기는 보니까 3일에 한 번씩 쏘아 올린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올해까지 발사된 우주 발사체 민간에서 발사한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스페이스X, 절반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이 스페이스X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 왜 하느냐라고 보면 단순히 사실은 우주 산업의 최근까지 한 75%는 위성입니다. 네. 나머지 25% 부분이 비위성 부분이나 정부의 R&D 아니면 우주 관광까지는 아니지만 네. 우주 갔다 왔다 하는 이런 것이신데요. 이 위성 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업을 하는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일론 머스크가 또 하겠다는 게 데이터 센터 우리 많이 짓고 있잖아요. AI 관련된 건데 네. 데이터 센터는 이슈가 지구에 지을 때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전력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발열 문제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주 공간에서는 사실 날씨나 기상 같은 거에 구애받지 않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대기 복사나 이런 것들로 열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전파상으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냉각 시스템 같은 것들로부터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봤을 땐 일론 머스크가 야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어때? 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상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가능할 수도 있나요? 이분은 이제 인류를 중장기적으로 화성으로 옮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적어도 사업가로서 그분이 가진 생각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큰 비전을 그리는 스타일이 일론 머스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여기에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도 우주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머스크를 맹렬히 추격 중이라고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머스크만의 어떤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는데 특히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이러한 아까 얘기하신 그 우주 데이터 센터에 참여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비용적인 측면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주를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죠. 탐사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주에 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두겠지만은 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주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우리 인류가 지금 가져야 되는 AI와 관련된 이 데이터 센터의 어떤 비용 효율화, 그다음에 전력 소비의 어떤 최적화된 그런 것이 결국에는 우주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주에다 설치하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기조이기 때문에 우주를 그냥 일종의 그냥 가는 데 의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 우리가 이제 우주를 활용하는 활용하는 거군요. 네. 미국은 이렇게 AI와 또 우주 산업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기업은 아직은 조금 멀어 보이나요? 아니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그 GDP 대비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거나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사실 우리가 뭐 미국에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네. 중국에도 부족하고 일본보다도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아직은 초창기 단계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일종의 우주도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인 관점에서 국가들이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도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에 위성 같은 거 제공해 주면서 러시아의 정밀 타격 같은 것들을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한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아마 정부나 기업들의 앞으로의 조금 가능성들, 투자할 가능성들이 늘어나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갑자기 우주 산업과 해외 미국에서 AI 얘기를 하니까 미국 주식 서학개미들이 여기에도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주식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 관심을 받는 네. 것 같아요. 단순히 아마존 아니면 단순히 이런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뿐만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저희가 달에 있는 헬륨-3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발전원으로서 큰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노리는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달이나 소행성에 있는 히토류들 지금 중국의 히토류 공급망 때문에 전 세계가 또 난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사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 사실 미국 내에서 이런 벤처 기업들이나 이런 조그만 기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끔씩 주가가 이상하게 뛰는 일이 벌어지기도 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우주산업 테마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결정을 했습니다. 올 들어서 마지막 금리 결정이었는데요. 동결이었습니다. 교수님. 예상은 됐던 거죠? 시장에서 그냥 거의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엔 동결이다. 동결하는 이유는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률 여전히 꺾이지 않고 최근 들어서 오히려 폭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환율이 1,450원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넘으면서 1,470원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사실 금리를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시장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그래도 좀 올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올해 성장률을 0.9에서 1.0으로 올렸고요. 내년을 1.6에서 1.8까지 올렸습니다. 그래도 좀 좋게 본 건가요? 네, 그거는 뭐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네. 나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네. 0.9에서 1을 올린 건 아무래도 올해 생각보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확장적 재정 정책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올해 반도체 수출, IT 수출 되게 잘 된 부분이 있어서 1 정도 잡은 것 같고요. 내년을 1.6에서 1.8로 올린 건 아마 내년까지도 반도체나 뭐 여러 가지 수출이 좀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왜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네. 금리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 내년 성장률이 올렸다는 건 그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이기 네. 때문에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 정도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봐야겠군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오늘 반가워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4,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1.32%가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반도체주가 오늘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산업의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견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실제로 뭐 기대했던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도 있고 실제로는 동결이 됐지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금리와 이제 주가의 어떤 관계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실제로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뭐 수출 호조라든지 아까 얘기하신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해서 뭐 금리 인하의 이런 여파가 실제로 주식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요즘 높은데요. SK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관련돼서 과자를 내놨습니다. 먹는 과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네요.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HBM 칩스라는 과자인데요. 네. 이게 SK 하이닉스가 만든 과자랍니다. 이게 편의점이랑 같이 해서 네. 이런 거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HBM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그런 메모리 칩인 거죠. 그걸 과자로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제 HBM인데 이거를 이제 허니 바나나 맛에서 HBM 칩스라고 해서 약간의 좀 언어 유희 좀 있고 이제 브랜드를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이 방송을 통해 처음 봤지만 한번 네네. 어떤가 한번 시식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하이닉스는 사실 이번에 처음인데 B2B 기업이랑 이 소비재와 이런 협업을 해서 만드는 이런 과자들, 이런 제품들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이번에 이제 이번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QD OLED 해가지고 QD 라면의 오뚜기와 이제 콜라보를 해서 라면을 출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수율 85%를 달성한 2022년도에 당시 기념을 해서 이러한 굿즈를 만들었는데 아마 이런 테크 기업들이 이러한 굿즈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것인데 이번에 HBM도 어떻게 보면은 좀 라임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아주 좀 많이 찾을 것 같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반도체 약간 좀 낯서니까 소비자들한테 SK 하이닉스 자체는 주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지만 이 HBM이라는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걸 좀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다만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아, 그렇죠. 이 과자는 2,000원인데요. HBM4 칩 하나. 얼마인가요? 네, 그건 우리나라 돈으로 $500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가 좀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구글의 신작, 그러니까 구글의 AI, 제미나이 3.0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AI 거품론이 살짝 수그러든 모습이긴 한데요. 대신에 이 칩을 엔비디아랑 경쟁이 붙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AI 반도체주에 대한 약간 또 다른 의문이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상황이 우리나라 기업, 예를 들어 방금 보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는 호재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 반도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주로 미국 업체들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반도체를 이제 제조해서 공급을 하는데 지금 원래는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설계해서 우리나라에게 외주를 주는 입장이었는데 설계하는 회사가 하나였죠. 하나가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있었던 회사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미나이 하면서 이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칩 설계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구글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엔비디아 칩이랑 이 구글에서 만든 칩이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는 학습에 굉장히 능하고요. 이 구글에서 만든 칩은 학습에다가 약간 추론 능력까지 갖춘 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회사가 서로 막 경쟁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반도체 이거 만드는 제작사가 어디 있지 보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회사들, 그래서 설계 수요가 늘어나다 보면 반도체 제조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둘은 열심히 싸워라. 우리는 그거 받아서 열심히 만들어서 실적을 내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우리 기업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I 거품론은 그래도 조금 수그러들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얘기는 있거든요. 방금 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주문 생산을 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D램 쪽에서는 이제 거의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이 거의 70%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시장 안에서의 어떤 지배력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속 수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양사의 어떤 구글과 또 오픈 AI의 이런 경쟁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혜로 받아들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허준영, 황용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라이브입니다. 실시간 관심을 끄는 화제의 뉴스들 하나하나 만나보시죠. 어제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 혐의 결심 공판. 특검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책임을 외면했다. 계엄의 정당화를 위해서 경족수를 채우고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 잘못이 크다는 겁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기억이 절벽에서 끊어진 것처럼 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한 전 총리. 결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마지막 진술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로 정해졌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은 오늘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죠.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야당이 표결을 거부하더라도 오늘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로 이어집니다. 추가 소식도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드린 홍콩 아파트 단지의 대형 화재, 그 여파가 글로벌 K-팝 축제인 2025 마마스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이틀간 홍콩 현지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일단 이 불이 난 아파트가요. 행사가 열릴 마마가 열리는 경기장과 차량으로 약 2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 행사들처럼 안전 우려에 사회적 분위기 고려해서 취소되는 거 아니냐, 개최 여부 자체가 관심인 건데요. 이미 아이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우리 가수들이 대거 출국한 마당입니다. 아직까지 그 어떤 공식 입장이 없는 가운데 제작진이 전날부터 긴급 회의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최를 하더라도 연출 방식이라든지 일부 불을 활용한 퍼포먼스 등은 대폭 수정을 좀 해야겠는데 당장 내일이죠. 너무나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제키 챈, 성룡과 크리스 터커, 세기말 세계적인 흥행을 거뒀던 영화 러시아워 시리즈를 상징하는 두 배우죠. 이 둘을 스크린에서 다시 보게 될까요? 속편의 제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보도인데요. 여기에 성추행 논란으로 업계에서 퇴출됐던 기존의 브랜 레트너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는데 역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다큐멘터리 연출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에 따라 이 시리즈의 상징인 성룡이 다시 출연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액션 배우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죠. 다만 올해 71세입니다. 화제가 됐던 최근의 챌린지 영상에서 예전 같지 않은 반응 속도를 보여주면서 오랜 팬들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아카데미에서 생애 첫 오스카를 거머쥐었던 우리의 토명, 톰 크루즈 같은 경우도 벌써 올해 63살입니다. 종횡무진 스크린 속을 내달리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도 더 이상은 힘들 거란 얘기가 나오는 와중이죠. 71살 성룡이 예전 같은 액션 연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팬들입니다. 바다 위에 둥둥 떠가는 이 캐리어들. 이게 내 짐이라면 배 안에서 실시간으로 이걸 바라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태국 코타우 섬에서 코사무이 섬으로 향하던 페리 선박. 승객들의 짐이 이렇게 바다로 떠내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탑승객이 SNS에 공유한 당시의 장면이 일파만파 퍼지는 중인데요. 상부 갑판에 실린 수화물들이 제대로 고정이 되지 못했다. 운항사 측의 과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항로가 우기에 특히 파도가 거센 곳이라서 뱃머리가 잠길 정도였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영상을 올렸던 이 승객은요. 우리 돈 약 200만 원 가량을 보상받았지만 결국 짐은 찾지 못했다. 이마저도 보상받지 못하고 비행기도 놓친 사람도 있다면서 황당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고 결국 먼 길을 나선 대배우의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아산병원에서 고 이순재 배우의 발인식이 엄수됐습니다.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선 고인의 사위였죠. 배우 정보석 씨가 사회를 맡았고 직계 후배인 배우 김영철 씨, 생전 고인의 팬클럽 회장으로 알려지면서 고인이 아꼈다는 배우 하지원 씨가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마음과 자세를 앞으로의 작품과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작품 앞에서는 정직하게, 사람 앞에서는 따뜻하게, 연기 앞에서는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는 선생님께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 많은 후배들은 선생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했고 존경했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쏟아지는 많은 그리움의 목소리들을 뒤로하고 이제 경기 이천의 한 봉안당에서 영면에 들게 됐습니다.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고인의 인사를 저도 좀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바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부부의 연금관리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미래에셋증권 투자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님 나와주셨고요.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직장인들 사이에서 맞벌이는 세대불문하고 보편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근로소득을 넘어서 연금조차도 맞벌이가 되고 있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오늘 아마 이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게 될 텐데 일단 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통계부터 한번 볼게요. 네. 맞벌이 부부 정말 많죠, 박진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고용조사를 살펴보면요. 네. 유배우 가구, 그러니까 결혼을 한 가구가 1267만여 가구 중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구가 608만여 가구 정도 됐는데요. 네. 이게 비중으로 살펴보자면 48%를 차지를 합니다. 3년 전인 2021년과 비교를 해도 2.1%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령별 비중을 살펴보자면 30대, 40대, 50대 모두 절반을 넘겼고요. 네. 이게 맞벌이를 선택하는 연령별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통계를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올해 발표한 18세 미만 자녀를 가지고 있는 맞벌이 가구 수가요 58.5%였는데요. 이게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를 했을 때 11.3%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 물론 아무래도 이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육아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젊은 세대일수록 맞벌이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10명 중에 6명 꼴에 이르기도 한다. 이제 뭐 세대도 불문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워낙에 보편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인 이점이 있겠지만 한 사람이 갑자기 실직을 했을 때 리스크, 타격이 클 거잖아요. 이 소득 상실 대비는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표현인데 그 미국의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라는 분이 이제 맞벌이의 함정이라는 책을 써서 미국에서 이제 오래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부부가 이제 학군 입찰 경쟁해요. 자녀를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군인 곳에서 대출을 왕창 받아가지고 부부가 왜냐하면 둘 다 소득이 높으니까 대출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해고가 되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자체를 이제 맞벌이 함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해고가 자유롭잖아요. 우리나라는 고용 구조가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해고가 어려운 나라예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젊은 세대 분들은 요즘은 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다 요즘 육아휴직을 쓰는 시대로 가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여성 인력들을 더 많이 고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일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 재무 파이낸셜 플래닝이라고 하는데 재무 설계 쪽에서는 한 예비비를 한 6개월치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쿠션 자금이라고 그래요. 내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리스크에 대비해서 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 이제 영어로 쿠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제 생각에는 뭐 일을 하시면 이거보다 더 적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퇴직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한 1, 2년치 정도에 네.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이게. 시간에 또 노후 대비 이야기하면서 하신 1, 2년 정도의 이제 쿠션 자금을 갖고 있는 것이 뭐 자산 운용에서 포트폴리오도 좋고 갑작스럽게 이제 뭐 질병 같은 것이 발발하더라도 내가 현재 일상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일종의 예비비를 좀 마련을 해두는 것이 좋다. 자, 맞벌이의 경제적 이점은 이제 근로소득 말고 다른 부분도 있죠. 연금 차원에서는 뭐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각자 또 수령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외벌이 부부와 비교했을 때는 노후 대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탄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게 좀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맞벌이 후의 자산 운용 원칙이 있습니다. 돈 관리 원칙.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사람의 수입은 가급적 모두 저축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 모두 연금 맞벌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금 낼 때는 부부한테 세금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은 어떻습니까? 다 각자 인당 과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각자 내가 연금저축계좌도 들고 퇴직연금도 하고 국민연금도 넣어야 세금도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연말정산 받으실 때 여러분들 세액공제도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세 번째, 부부가 좀 돈에 관해서 자주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경제적 목표라는 표현을 쓰는데 경제적 목표를 공유하는 가정일수록 훨씬 더 돈 관리도 잘하고 수익도 좋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제 맞벌이하면서 돈 관리 각자 하는 경우 많잖아요. 연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연금은 사실은 같이 논의는 하되 각자 관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세금이 다 다르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각자 관리하는 것이 좋고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은 저희 직원들 이렇게 보더라도 공동 비용만 같이 내고 월급을 따로 관리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부가 자산 운용을 더 잘하려면 같이 관리하는 게 왜냐하면 덩어리가 커질수록 굴러가도 크게 굴러가잖아요. 각자 작게 굴러가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 이제 같이 하시는 게 좋죠. 구체적으로 좀 알고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실제로 이 국민연금을 수령해서 생활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연금 맞벌이라고 이들을 칭하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연금 맞벌이인데 좀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부부가 합해서 국민연금 500만 원을 붓는 수급자가 처음 나왔어요. 이건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게 1988년도입니다. 전 국민연금 의무화가 된 게 99년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 그리고 과거에는 외벌이 부부가 많았어요.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 대다수가 외벌이 부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맞벌이가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많아지겠죠. 이게 많아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러분들 그 공적연금인데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에서 보셔야 되는 게 소득 대체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직장생활하면 받던 급여의 몇 %까지 받느냐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게 한 43%까지 올리는 게 돼 있습니다. 내년에 2026년도에. 근데 이 조건이 있어요. 40년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국민연금 40년 가입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나이가 뭐 이제 정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대 초반, 초중반에 이렇게 그리고 가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자들 우리나라도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70%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학을 마치고 남성들이 군대를 가면 빨리 취업해야 20대 후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법에서는 정년이 60세지만 실질 퇴직 영역은 50대 중반입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30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국민연금이 외자가 그렇게 되지만 국민연금이 설계된 것 자체가 40년 기준입니다. 근데 외국은 이게 맞아요. 외국은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유럽 같은 데는 내가 20살에 취업을 해가지고 바로 사회 진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회사를 한 40년 다니면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회 구조적인 이런 현상 자체가 문제점은 아니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부부가 연금 맞벌이를 해야 되는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수령 시점을 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두 사람이 모두 받는다고 하면 한 사람 거는 좀 조기 수령해서 이거 생활비에 좀 보태고 한 사람 걸 좀 나중에 노후 대비 차원으로 받아 쓰고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연기연금이라는 제도인데 연기연금 제도를 내가 하게 되면은 그 매년 7% 이상씩 돈을 늘려줘요. 근데 5년간 최대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7% 여러분 7% 이상 수익을 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연기연금까지 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연금 받을 때 소득이 일정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을 다 안 줘요.
또 그런 차원이 깍깍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우리 민간 금융회사에서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라 이건 복지제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좀 줄여야 되는 거고 좀 적으신 분들은 좀 많이 주는 이런 사회적인 재배분 효과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연기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소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부부 연금이 좀 많으신 분들 활용하면 좋지만 많이 해당되진 않아요 현재까지. 고소득 부부에 관해서는 이제 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볼 만한 부분이다. 자, 아무튼 이제 부부가 모두 같이 일을 한다고 하면 이런 연금 맞벌이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게 좋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분들이 있을 거라서 이분들이 이제 기존의 국민연금 좀 살리고 싶어 할 텐데 이거 다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고 표현하지만 받는 정확한 명칭은 노령연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받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받는 돈은 근데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입 기간이에요. 무조건 10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내가 국민연금 예를 들어서 지급 개시 나이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69년생부터는 65세거든요. 그 아래 내려가면 64세, 63세, 60세 이렇게 되는데 그 나이 때가 돼야 돼요. 물론 이제 그걸 내가 앞당겨서 5년 정도 앞당겨서 조기연금 받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30%씩 깎아야 돼요. 30% 깎아야 됩니다.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10년이 안 되고 과거에 한 7, 8년 넣었다가 정지된 상태다. 이런 분들은 2년치 내면 돼요. 그걸 추납이요. 추납이라고. 그것도 예전에 이것도 해당은 많이 안 되시는데 또 많이들 하셨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일시금으로 받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그런 제도가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러면 연금 받고 싶어. 옛날에 반납. 받았던 걸 도로 일시금은 다시 반납하고 반납해놓고 10년 채우는 거죠. 가입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추가 납입을 하셔야 되는 대상자분들은 오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현재 국민연금료가 9%거든요. 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인 사업하시거나 이런 분들 본인이 다 9% 내야 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지금 4.5% 내주시고 내가 4.5%를 내요. 근데 이게 2026년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13%까지 올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가 내야 될 돈이 많아지잖아요. 추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하셔야 그 국민연금 요율이 올라가지 않은 9%로 내가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일각에서는 부부 모두가 이렇게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한 명만 연금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 받으면 연금이 전체적으로 감액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맞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고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구분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기초연금은 내가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아도 65세가 되고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이 되면 누구나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부가 둘 다 자격 요건에서 받으면 이건 20% 깎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 합해서 감액이 돼서 54만 원 정도 받으시는 거고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뭐냐면 국민연금액이 일정 이상 금액이 되면 기초연금은 이 복지 차원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일정 돈이 있으니까 기초연금을 깎아요. 그래서 이제 대략 뭐냐면은 이게 뭐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뭐 대략 내가 노령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거로 받으시기 한 120만 원 정도 받으시면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아래가 되면 계속 할인 이렇게 깎은 금액으로 합산해서 주게 되어 있죠. 자, 부부가 함께 받았을 때 이제 감액되는 기준은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부분,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 만약에 이제 배우자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연금은 이제 남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한 분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은 고민이 간단합니다. 그냥 유족연금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 중에 한 명이 20년 이상 납부했다 그러면 60% 원래 받기로 한 60%를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도 그렇거든요. 60%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둘 다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국민연금 가입을 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좀 계산법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 개를 내가 원래 받는 국민연금이랑 그 다음에 배우자로 인한 유족연금 둘 중에 어떤 것이 많은 걸 먼저 계산해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받는 것보다 유족연금 받는 게 훨씬 더 많아. 그러면은 유족연금 받아버리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 거를 받고 유족연금을 30%만 주거든요. 네. 국민연금은. 네. 그러면 내가 합한 걸 내가 받을 거와 국민연금, 유족연금 30%를 합해서 이게 많은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요. 금액이 많은 쪽으로. 각각의 경우에 액수를 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시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다 설명해 줍니다. 요즘은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 공기업들도 굉장히 친절해져가지고 많이 설명해 주시니까 전 그러거든요. 이런 제도 복잡하게 헷갈린다 그러면은 전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여러분 다 설명해 주니까. 뭐 이런 이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중복이 안 된다. 또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금액을 좀 따져봐라. 개괄적으로 다 설명을 주셨지만 헷갈린다면 공단에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관한 부분도 질문이 하나 있다면서요? 네, 황혼 이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재산 분할을 하는 것처럼 연금도 이렇게 분할 연금 청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그건 이제 뭐냐면 그 부부간의 공동 재산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분할이 되는데 근데 재혼하면 없어져요. 재혼하면 유족연금 못 받죠. 뭐 당연한 이야기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혼 안 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인 혼인 유지 기간 이런 요건도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혼하시면 다툼이 일어나겠죠. 국민연금이랑 뭐 주택이랑 다른 모든 자산을 놓고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 자산에 연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연금도 맞벌이 시대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오늘 각각의 경우 좀 세분화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